오늘은 호모포비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는 화가 펠릭스 발라통의 소설 유해한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 보이는 대로 동성애 혐오의 역사와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예민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이 동성애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동성애 혐오에 관한 책이라는 점을 좀 미리 밝혀둡니다. 이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다고 봐야죠. 이 책 혹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혐오라는 점을 좀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좀 단순합니다. 왜 인간의 특정 행위를 그토록 집요하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미워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한 것이죠. 프랑스의 책이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문고판 시리즈 크세주 문고판의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번역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는 책도 아니고 또 지난 6월에 출간이 되었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소개를 하면 판매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계신 분이라면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라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전제는 분명합니다. 성적 지향에 따라서 정상성이나 비정상성을 구분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정상, 비정상 논쟁이야말로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 조작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애를 놓고 정상, 비정상 따지진 않죠. 누구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매우 자연스럽고 또 자명한 거라서 아무도 의문부호를 달지 않는 것. 그것이 이성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일종의 신화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작용되면서 배후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죠. 이성애가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 자신은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는 사생활 영역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모포비란 이 책은 바로 그런 제 생각 속에서도 자리하고 있는 어떤 혐오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책은 짧은 분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성애를 모티브로 삼은 인류 역사의 어떤 크로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유대 기독교 시대를 거쳐서 중세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 혐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 과학이나 의학, 이데올로기나 관력 시스템, 그리고 19세기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교묘하게 형태를 달리해가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또 소외시키고 혐오를 조장하는 메커니즘을 이 책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동성애 혐오를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개인적이고 심정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 혐오,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 혐오, 그리고 동성애 일반에 대한 혐오와 특정 성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구분하고, 동성애 혐오에서 성차별, 이성애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계급지배의 어떤 사고들을 발견해내고, 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분을 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가부장제가 있음을 또 명확하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장에서는 그리스 로마와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서 동성애 혐오의 기원을 발견합니다. 위에서 말한 그 가부장제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일종의 사회적 통과 의례로 인정했던 그리스 로마 세계나 아니면 철저하게 부정했던 유대 기독교 세계, 이 두 세계가 동일하게 강력한 가부장적 세계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동성애가 전반적으로 용이 드는 행위였고 또 그런 관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이성애나 동성애 개념이 없던 어떤 양성애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동성애를 예로 들어서 그것이 인간 본능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또한 별로 적합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동성애가 본능인지 이성애가 본능인지 뭐 동성애가 일탈인지 어떤지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죠.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들은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고 또 재산을 지키고 또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성애가 요구되었던 거고 또 당시에도 오로지 그 동성애만 탐닉하면 그 사회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동성애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달리 성차별적이고 또 알려진 바대로 가장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이었던 사회, 그 가부장제가 어떤 혐오와 차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유대 기독교 세계가 들어섭니다. 이 사회는 이제 이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강력한 가부장제를 더욱더 이제 강화하고 유지해 나갑니다. 따라서 이성의 교리와 또 강도 높은 동성애 배척의 길로 접어들죠. 이 유대민족의 어떤 종의 보전이라는 사명이 신의 의지가 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성의 규범이 마치 어떤 자연적인 질서의 법칙처럼 간주되는 거죠. 세 번째 장에서는 종교, 과학, 철학, 의학, 이데올로기, 정치와 권력이 동성애를 좀 정교하게 문제를 삼고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또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동성애 혐오, 그리고 19세기 부르주아 자유주의 시민사회에서의 동성애 혐오, 나치즘과 스탈린 체제하에서의 동성애 혐오를 다룹니다. 특히 이 사생활과 공적 세계가 철저하게 분리됐던 19세기 시민사회의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동성애를 선택으로 간주하고 사생활이라는 어떤 배타적인 영역에 위치를 시키고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이성애 이외에 동성애가 이렇게 외부에 공적으로 공공영역에 표출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동성애는 언제나 소수의 침묵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동성애 혐오는 뭐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이 범주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동성애자의 사적인 행위, 이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면에서는 자유로운 사회죠. 국가는 그 사생활의 한계 안에서만 동성애 자유를 묵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요구하는 순간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이성애자의 사생활은 특히 뭐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자신들의 보호와 인정, 뭐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영역을 뛰어넘죠. 국가는 바로 거기에 개입하고요. 이성애 커플, 뭐 가족으로서의 권리, 사회적 권리, 뭐 출산, 혹은 뭐 유산 상속 등 그 뭐 여타의 어떤 권리에 개입을 하죠. 그러나 그 동성의 결합은 사생활의 영역, 비밀의 영역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자기 그 섹슈얼리티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여긴다면
이성애자 같은 가령 저 같은 이성애자는 이성애라는 섹슈얼리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 주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건데요. 제가 뭐 이성애를 선택했다, 제가 이성애를 선택했는가? 뭐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심지어 섹슈얼리티를 선택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이제 부여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섹슈얼리티를 선택하는 것이든 뭐 선택하지 않는 것이든 선택할 수 없는 것이든 간에 모두에게 이제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하나의 어떤 선택이 권리 행사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뭐 그 부분이 이 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대목인 것도 같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동성애 혐오의 그 원인을 물론 이제 가부장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남성이 되어가고 여성이 되어가는 어떤 성 정체성의 구성 원리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혐오자의 어떤 구체적 태도를 분석을 하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동성애 혐오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수단,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연대 방법, 뭐 구체적인 활동,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아주 최근의 사례들까지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치의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던 동성애자들에게는 분홍 삼각형 표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한테는 모두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동성애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2017년이 돼서야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동성애자들이 수용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당연한 인간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왜 미워하는가 보다는 왜 권리를 주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질문을 좀 바꿔야 할 때도 된 것 같아요. 동성애자의 권리 요구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동성애자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이성애자의 사생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뭐 이건 분명한 그 동성애 혐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사랑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가족을 구성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절대 반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듣게 따라서는 솔깃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성애 이데올로기에 노출된다는 거죠. 동성애를 이데올로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개인은 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이성의 정상성을 본능으로 보고 이성의 말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사회화와 어떤 재생산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또한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혐오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뭐 옳고 그러다 이거는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는 뭐 지금 대부분이 다 거의 합의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뭐 동성애에 있는 게 아니고 동성애 혐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합니까? 뭐 TV 토론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중요한 정치적 그 국면, 뭐 선거나 이런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동성애 혐오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어떤 독자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주요한 요소들을 좀 모아놓은 등뼈 같은 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꽤 지났네요. 15분이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하고 싶은 그런 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